황제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여인의 살결에 묻히고 싶다. 그리고 그 말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성제는 쾌락의 끝에서 바로 이 여인 조합덕의 품에 안겨 비참하게 급사했습니다. 언니 조비연이 춤으로 유혹했다면 동생 조합덕은 황손들을 연쇄 살해하고 욕망으로 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황제를 온유향이라는 지옥에 가둬 파멸시킨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악녀 조합덕. 도대체 황제는 왜 자신의 핏줄을 죽인 이 잔혹한 여인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겼을까요? 이 엽기적인 파멸의 서막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던 2000년 전 한나라의 위태로운 궁궐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 성제유호. 그는 겉으로는 절대 권력자였으나 실상은 어머니 왕정군과 외척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무력감은 그를 병들게 했고 그는 현실을 잊기 위해 술과 여색이라는 쾌락의 늪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운명은 제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두 자매를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조비연과 조합덕입니다. 천한 노비 출신이었던 이 자매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 양아공주의 눈에 띄어 거두어집니다. 공주의 저택에서 그녀들은 단순한 무의가 아니라 남자를 파멸시킬 완벽한 인간 병기로 훈련받았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피어난 이 자매의 독한 야망은 황제의 권태와 만나 끔찍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치명적인 매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니 조비연은 비연이라는 이름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춤사위로 시각적인 환상을 자극했고, 반면 동생 조합덕은 풍만한 몸매와 젖은 눈빛으로 남자의 원초적 본능을 뒤흔들었습니다. 언니가 하늘을 나는 선녀라면 동생은 땅의 열기를 품은 요부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원전 18년 무렵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답답함을 견디다 못한 성제는 신분을 숨기고 미행을 나섭니다. 호위병 몇 명만 대동한 채 그는 누이인 양아공주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술자리였습니다. 양아공주는 황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무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시작되고 술잔이 몇 순배 돌았을 때였습니다. 악공들의 음악 소리가 바뀌고 무대 중앙으로 한 여인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비연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그녀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소매 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황제의 시선은 못 박힌 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달빛이 빚어낸 환영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황제와 눈을 맞춘 그 짧은 찰나, 성제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궁궐의 수많은 미녀들에게서 느꼈던 권태와 지루함이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황제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사람이 맞느냐? 양아공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서 기르는 각이 조비연이라고 하옵니다. 그날 밤 황제는 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즉시 조비연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은 성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조비연은 단순히 춤만 잘 추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애태우고 어떻게 폭발시켜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제는 조비연을 자신의 감에 태워 황궁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파격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그것도 공주 집안의 무위 출신을 황제가 직접 데려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아니 욕망의 눈이 먼 성재에게 관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비연이 입궁하던 날, 동생 조합덕은 언니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황금빛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합덕은 질투나 부러움 대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성공은 곧 자신의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언니가 가진 가벼움만으로는 황제를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영리한 조합덕은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에 들어간 조비연은 단숨에 후궁들을 제압했습니다. 당시 황후였던 허황후와 재기 넘치던 반처변은 조비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조비연이 머무는 정각 이외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비연은 처별하는 높은 직첩을 받았고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입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비연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황제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그만큼 빨리 식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궁궐 안에는 조비연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천한 기생 따위가 황제를 홀렸다는 비난이 빗발쳤고 태후 왕정군 역시 조비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조비연을 불안하게 만든 건 자신의 매력에 익숙해져가는 황제의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찾지만 처음 보았던 그 공기 어린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음을 여자의 직감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황제를 영원히 자신의 치마폭에 가둬둘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조비연은 고민 끝에 위험한 도박을 결심합니다.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자신보다 더 위험한 여인을 황제에게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후궁에게 황제를 뺏기느니 차라리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혈육과 황제를 공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폐하, 신첩의 미천한 재주는 이제 바닥이 났사옵니다. 하오나 신첩에게는 저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고 1000배는 더 황홀한 누이 동생이 있사옵니다. 그녀를 보신다면 폐하께서는 아마 신첩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황제 성재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천하절색인 조비연보다 더 뛰어난 여자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조비연의 가정에 못 이겨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으로 황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늑대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호랑이 굴 속으로 두 번째 여인 조합덕이 호출됩니다. 이때 조합덕이 입궁하는 장면은 역사서와 야사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됩니다. 조비연이 화려하고 요란하게 등장했다면 조합덕의 등장은 은밀하고 고요했습니다. 늦은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시각, 작은 가마 한 채가 소리 없이 궁문을 통과했습니다. 황제는 침상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합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얇은 사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얇은 옷자락 사이로 희디흰 살결이 보일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황제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었을 때 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비연이 소녀의 아름다움을 가졌다면 눈앞의 조합덕은 농익은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제를 집어삼킬 듯한 도발적인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조합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뼈가 없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가 합덕이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목소리조차 달랐습니다. 조비연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높고 맑았다면 조합덕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 여인이 쳐놓은 거미줄에 이미 걸려들었음을. 조합덕의 입궁, 이것은 서한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진짜 서막이었습니다. 언니 조비연이 궁궐의 문을 열었다면 동생 조합덕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궁궐을 지옥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향한 두 자매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벌어지는 끔찍한 음모와 살육의 역사입니다. 황제는 조합덕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고, 그 늪의 깊이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장안의 밤은 깊었지만 미양궁의 한 구석, 조합덕이 머무는 소양궁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조합덕이 입궁한 그날 밤 이후 한나라 황제 성재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 조회를 위해 일찍 일어나지 않았고, 상소문을 읽는 대신 조합덕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황제는 조합덕의 풍만하고 부드러운 살결에 얼굴을 묻으며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온유향에 묻혀 살고 싶다. 굳이 신선이 되어 구름 위를 날아다닐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을. 온유향,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황제에게 조합덕의 품은 단순한 여자의 몸이 아니라 골치 아픈 정치와 늙어가는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이자 도피처였습니다. 언니 조비연이 황제의 눈을 즐겁게 했다면 조합덕은 황제의 영혼을 그 깊고 어두운 욕망의 늪으로 끌어당겨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자매의 권력 분담은 철저했습니다. 입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조비연은 기존의 허황후를 모함하여 폐위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 황후가 됩니다. 미천한 노비 출신이 제국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이는 유교 사회였던 한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세는 황후가 된 언니가 아니라 소위라는 직첩을 받은 동생 조합덕이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명예로웠지만 차가웠고 소위의 침실은 뜨거웠습니다. 황제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황후의 처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조합덕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조합덕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천하의 황제가 이토록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일까요? 야사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아주 은밀하고도 위험한 비밀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향기환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조비연과 조합덕 자매는 입궁 전부터 그리고 입궁 후에도 이 신비로운 알약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사양과 고려 인삼 그리고 사슴의 태반 등 귀한 약재를 섞어 만든 이 환약을 배꼽에 채워 넣으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매끄러워지고 땀구멍에서는 역한 냄새 대신 은은하고 달콤한 꽃향기가 배어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조합덕은 이 약을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그 묘한 향기는 최음제와 같았습니다. 황제는 그 향기에 취해 이성을 잃었습니다. 겨울밤 조합덕이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그녀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향기가 뿜어져 나왔고 황제는 그 열기를 쬐며 추위를 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마법의 약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향기환의 주성분인 사양은 강력한 계규작용을 하여 막힌 기운을 뚫어주지만 여성의 자궁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궁을 수축시키고 차갑 만들어 결국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자매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급했고 자신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변해갔습니다. 황제 성제의 나이는 어느덧 40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40대는 이미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황제 스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몇 명의 황제가 태어났었지만 일찍 요절했고 현재 황실의 요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황태후 왕정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사직을 보존하시려면 후사를 보셔야 합니다. 황후 마마와 소의 마마는 어찌하여 아직 소식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 압박은 고스란히 조비연과 조압덕에게 향했습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른 조비연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황제가 죽은 뒤 자신의 위치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좋은 약을 먹고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향기환의 독이 자궁 깊숙이 스며든 뒤였습니다. 동생 조압덕의 불안감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보다 더 영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생존을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낳을 수 없다면 다른 년들도 낳게 해서는 안 된다. 조압덕의 사랑은 집착으로 그리고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처소를 떠나 다른 후궁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역시 황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몰래 다른 후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궁중에는 보이지 않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후궁 감찰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조압덕은 수많은 환관과 궁녀들을 매수하여 첩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어느 후궁이 황제와 동침했는지, 누구의 월경이 멈췄는지, 누구의 배가 불러오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압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이름 없는 궁녀들이었습니다. 황제의 하룻밤 승은을 입은 궁녀들은 다음 날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갑자기 병을 얻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궁궐 우물에서 낙태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황제의 총애를 받는 조압덕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압덕의 질투는 단순히 여인의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들을 불임으로 만든 그 욕망의 덱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파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매달렸습니다. 폐하, 신첩은 폐하의 아이를 갖지 못해 매일 밤 베개를 적십니다. 하운데 폐하께서는 다른 여인들에게서 웃음꽃을 피우시니 이 천한 몸은 차라리 죽어 사라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황제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성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압덕의 눈물을 볼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아니다, 합덕아. 내 마음속에는 오직 너뿐이다. 아이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냐. 황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도 핏줄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조압덕의 육체적 매력과 그녀가 뿜어내는 향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에 압도되어 본심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2년 무렵 조압덕의 정보망에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황제의 눈을 피해 몰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후궁이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허미인과 조궁, 이 두 여인이 극비리에 황제의 아들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압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옥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옥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성도 끊어졌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황제의 씨를 받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향기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악녀의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궁궐은 은밀한 침실이 아니라 갓 태어난 핏덩이들의 목숨을 건 도살장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합덕은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따져 물었습니다. 폐하, 상소문이 거짓이라 하셨지요. 저만 사랑하신다 하셨지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저 아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저를 기만하고 딴 살림을 차리신 겁니까? 성제는 당황했습니다. 천하의 황제가 후궁의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합덕아, 진정해라. 그것이 어쩌다 보니. 선택하세요, 폐하. 저입니까? 아니면 그 천한 것들이 낳은 핏덩이들입니까? 만약 그 아이들을 살려두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황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늦게나마 얻은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조합덕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육체, 그녀의 향기, 그녀가 주는 쾌락은 이미 마약처럼 황제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황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궂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제 성제의 마음속에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합덕의 섯을 퍼런 협박 앞에 선 황제. 그는 제국의 주인이었으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에 중독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나입니까? 아이입니까? 이 잔인한 양자택일 앞에서 성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궁녀 조궁이었습니다. 조궁은 본래 황태후를 모시는 궁녀로 그를 알고 예의가 바른 여인이었습니다. 황제가 우연히 그녀에게 승은을 입혔고 기적처럼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10달 뒤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소식은 황제에게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닮은 핏줄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비밀은 곧바로 조합덕의 정보망인 액정옥의 환관들에게 포착됩니다. 보고를 받은 조합덕은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황제에게 달려가 악을 썼습니다. 폐하, 천한 노비 출신이 어디서 감히 황손을 낳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제 자리를 위협하고 훗날 저를 죽일 것이 뻔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시면 제가 먼저 죽어버리겠습니다. 성제는 곤혹스러웠습니다. 한쪽에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 조합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조합덕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의 소동까지 버리며 황제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황제는 떨리는 손으로 칙서를 내립니다. 중앙문 전객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끔찍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조궁과 아이를 처리하라. 환관 전객조차 이 명령에는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황명에 엄중하다지만 죄 없는 갓난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는 황제에게 다시 묻습니다. 폐하, 정말로 아이까지 입니까? 황제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못하고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조궁은 독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는 사서의 정확한 살해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엄이 잃은 아이는 며칠을 굶주리다 죽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제의 첫 번째 아들은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궁궐 내부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황제 아이를 낳으면 죽는다. 이 끔찍한 공식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끈질긴 법이라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1년, 이번에는 허미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허미인은 폐위된 허황후의 조카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성제는 이번만큼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조궁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제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궁궐 밖에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려 했고 믿을 수 있는 의원들을 보내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조합덕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덕의 정보망은 황제의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덕은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침소에 들이닥쳐 물건을 부수고 옷을 찢으며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를 바보로 아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았다니요. 그 아이를 당장 제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저는 이 궁을 불지르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성제는 빌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후궁의 발 아래 엎드려 사정했습니다. 합덕아, 제발 이번만은 눈 감아다오.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내 나이 이제 40이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조합덕의 눈에는 살기만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에게 황제의 핏줄은 왕조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독점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불순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섬뜩했습니다. 폐하께는 저와 언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폐하의 가족입니다. 다른 여자의 배에서 나온 자식은 폐하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더럽히는 잡초일 뿐입니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황제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조합덕이 그를 받아주지 않자 금단 측상처럼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두 번째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한서에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비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액정옥승 기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을 강보에 싸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때 황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아가야,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네가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세상에 너를 불렀구나. 황제는 울면서 환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합덕에게 데려가라.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라. 환관 기무는 덜덜 떨며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기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등 뒤에서 황제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끝내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합덕의 처소인 소양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 소양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소양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잠시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뚝 끊겼다는 소문만이 궁녀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다음 날
조압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사한 얼로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방에서 아들을 죽인 여인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황가 멸종이었습니다. 조압덕은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 유씨 황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악녀가 있었지만 황제의 친자식을, 그것도 황제가 보는 앞에서 죽이도록 강요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측천무후가 자신의 아이를 죽여 황후를 모함했다면 조압덕은 오로지 자신의 소유욕과 질투를 위해 타인의 아이들을, 제국의 미래를 학살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에는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 성제 자신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 조압덕이라는 여자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친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후궁들은 임신하는 것을 공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승은을 입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생길까봐 몰래 낙태약을 구하는 궁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조압덕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제 위에 군림하는 여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던가요? 두 번의 영가 살해 사건은 황제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압덕과 웃고 즐겼지만 성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시커먼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공허함. 그는 그것을 잊기 위해 더욱더 미친 듯이 술과 약물, 그리고 색욕에 매달렸습니다. 조압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덮기 위해 더 강한 자극, 더 큰 쾌락을 황제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처럼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광란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년 3월, 마침내 그 위태로운 레이스의 종착점이 다가왔습니다. 장안의 봄은 만발한 꽃들로 화려했지만 제국의 주인인 성제의 생명력은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바스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황제를 만인지상,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성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6세. 오늘날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사관들의 기록에 비친 그는 이미 70대 노인처럼 쇠약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손은 수전증 환자처럼 떨렸으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신하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진 무절제한 향락, 밤낮이 뒤바뀐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조압덕이라는 희대의 요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황제는 자신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등잔 심지를 억지로 끌어올려 태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꽃은 잠시 커질지 몰라도 심지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마는 법이죠. 이 무렵 황제와 조압덕 사이에는 기묘한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조압덕 없이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심지어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조압덕에게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끊임없이 쾌락을 공급해야 하는 숙주였습니다. 그녀의 처소인 소양구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제의 마지막 남은 정기를 쥐어짤 치명적인 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 약을 신선교 또는 즉기환이라 부릅니다. 이 약의 효능은 실로 놀라웠다고 전해집니다.
단 한 알만 먹어도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늙은이가 청년의 힘을 되찾는다는 전설의 춘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인체의 알초신경을 극도로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강제로 빠르게 하여 일시적인 흥분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에너지를 가불해서 쓰는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기원전 7년 3월 18일. 이날 밤의 기록은 중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충격적인 밀실 사망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황제는 조합덕의 처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촛불은 은은하게 타올랐고 악공들의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날따라 황제는 유독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술잔을 드는 손조차 무거워 보였습니다. 합덕아, 이상하구나. 오늘은 술이 달지가 않다. 몸이 청은망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구나. 조합덕은 황제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그를 달랬습니다. 폐하, 며칠 동안 정무에 시달리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밤은 신첩이 폐하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황제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합덕의 매혹적인 눈빛과 손길에도 황제의 육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기력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황제는 결국 금기를 꺼내듭니다. 약을 다오. 조합덕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평소에는 한 알, 많아 두 알 정도로 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제의 상태는 약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폐하, 오늘은 그냥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색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하지만 황제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약 기운에 의존해온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야. 어서 약을 가져오라. 내 너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황제의 재촉에 조합덕은 결국 비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둥근 환약, 신선교 7알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황제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약효가 빨리 나타나지 않자 그는 조합덕의 손에 있던 약을 낚아채듯 가져가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폐하, 너무 많습니다. 조합덕이 말릴 새도 없이 황제는 독한 술과 함께 7알의 환약을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정량의 7배, 치사량을 훌쩍 넘는 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약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황제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눈동자의 기이한 광채가 서렸습니다. 황제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힘이 솟는구나. 마치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그것은 건강한 활력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촛불이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타오르는 현상, 바로 회광반조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대며 혈을 전신으로 쏘아보냈고 뇌는 도파민에 절여져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황제는 옷을 벗어 던지고 조합덕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소양궁의 침실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거친 숨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황제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칠 수가 없었습니다. 약물이 강제로 그의 신경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조합덕조차 황제의 괴력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유약한 황제가 아닌 마치 다른 존재가 빙의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경, 광란의 밤이 지나고 폭풍 같은 정사가 끝났습니다. 황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입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합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합덕아, 좋다. 참으로 좋구나. 그것이 황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황제는 잠시 뒤척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을 탁 하고 튕기며 경직되었습니다. 조합덕은 처음에 황제가 장난을 치거나 쾌락의 여운을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폐하,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날이 밝으면 조회를. 하지만 황제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조합덕이 고개를 들어 황제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황제의 눈은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은색을 넘어 검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폐하, 폐하. 조합덕은 황제의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무토막 같았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게 그르렁거리더니 이내 뚝 끊겼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이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탈양이라고 부릅니다. 성행 도중이나 직후에 양기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급사, 속칭 복상사입니다. 중국 민간에서는 이를 상마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혈관계의 붕괴. 황제는 쾌락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천하를 가진 남자가 일개 후궁의 침대 위에서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널브러진 시체가 된 것입니다. 소양궁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황제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합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슬픔? 아니요. 그녀가 느낀 것은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황제가 내 방에서 죽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해였습니다. 황제를 모시던 후궁이 황제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죽게 만든 것. 그것도 정체불명의 약물을 먹이고 과도한 성관계를 하다가 죽게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이미 황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까지 씌워져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늑대떼 앞에 던져진 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합덕은 떨리는 손으로 황제의 옷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황제의 팔다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폐하께서 일어나지 않으신다. 어이를, 아니, 아무도 부르지 마라. 일단 문을 걸어 잠그라.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왕태후의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식어가는 황제의 시신 곁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궁궐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황제가 기상할 시간이 지났지만 소양궁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내관들이 의아해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폐하, 기침하실 시각이옵니다. 묵묵부답.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내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황제의 시신과 그 옆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조합덕의 모습이었습니다. 황제의 붕어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황제께서 소위의 처소에서 급사하셨다.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색을 즐기다 돌아가셨다더라. 요녀가 황제의 정기를 빨아먹어 죽인 것이다. 온갖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끝은 단 한 사람, 조합덕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황태우 왕정군은 황제의 죽음을 보고받고 대노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삼아 왕망과 신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서슬 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 평소 건강하던 황제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급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명백히 요사스러운 계집이 황제를 해친 것이다. 당장 소의 조합덕을 하옥하고 철저히 국문하여 죄를 물으라. 조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조합덕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황제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안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 이제는 차가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남자. 그녀는 황제의 뺨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폐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저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합덕은 본래 강인하고 오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더러운 관리들의 손을 타게 할 수는 없다. 나는 황제의 여인이다. 죽음조차 내가 선택할 것이다. 그녀는 황제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즉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서하 제국의 가장 화려했던 스캔들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죽음으로 봉인이 풀려버린 판도라의 상자. 그 안에서 튀어나올 제국의 파멸과 조합덕의 마지막 선택. 미양궁의 아침은 밝았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황제 성제의 붕어 소식은 삽시간에 장안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총애하던 후궁의 침실에서 쾌락의 끝자락을 붙잡은 채 말입니다. 황제의 시신이 소양궁에서 실려 나올 때 궁궐의 분위기는 침통함보다는 기이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곡소리 너머로 날카로운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왕태후 왕정군과 그녀의 친족들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드는 소리였습니다. 왕정군은 서한 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여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성제의 방탕함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후사 한 명 남기지 않고 급사하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조씨 자매라는 요녀들이 저지른 왕실 능멸 사건이었습니다. 황제의 옥체에 털끝만한 상처도 없는데 급사를 하였다. 이는 필시 방중술에 미쳐 약물을 남용한 탓이다. 그 약을 먹인 자가 누구냐? 그 쾌락을 부추긴 자가 누구냐? 당장 조사하라. 왕정군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조정은 계엄령이 선포된 듯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사를 맡은 책임자는 대사마 왕망이었습니다. 훗날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우게 될 야심가 왕망. 그는 도덕군자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왕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들을 풀어 소양궁을 포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조압덕의 수족과도 같았던 환관들과 궁녀들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지하 감옥인 액정옥에서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문의 강도는 처참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동안 조압덕이 은폐해왔던 끔찍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마마께서 황제에게 춘약을 먹였습니다. 조궁과 허미인이 낳은 황자들을 죽이라고 사주하신 분은 바로 합덕 마마입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황제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황손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궁의 비행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꾀한 대역죄였습니다. 화살 끝은 이제 단 한 사람, 소양궁의 주인 조압덕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압덕은 텅 빈 소양궁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제의 웃음소리와 악공들의 연주소리로 가득 찼던 그 화려한 궁전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 황제 성제가 사라진 이상 자신은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을요.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풍만한 곡선, 매끄러운 피부, 사람을 홀리는 눈빛. 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었던 그 미모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허무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었거니와 천하를 발 아래 두었던 그녀의 자존심이 도망자로서의 비굴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의가 보낸 관리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소의 조압덕은 어명을 받들라. 황제 붕어 사건과 황자 살해 혐의에 대해 국문할 것이니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관리들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치맛짝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태도를 바꾼 그들의 모습에 조압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우습구나. 내가 황제의 품에 있을 때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조압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황제와 함께 술을 마시던 옥잔, 황제가 선물해준 비단 옷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눈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은 황제의 여인이었습니다. 황제가 가장 사랑했고 황제의 마지막 숨결을 거두어간 유일한 여인. 그런 자신이 저 더러운 옥사바닥에 끌려가 천한 형리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며 신문받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모독이자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조압덕은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먹였던 쾌락의 약이 아니라 영원한 잠을 선사할 독약이었습니다. 혹은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스스로 가슴을 쳐서 심장을 멈추게 했다고도 전해지지만 대부분의 가사는 그녀가 독주를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독약을 입에 대기 전 조압덕은 문 밖의 관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유언이자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조롱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분에 넘치게 황제 폐하의 총애를 입어 황후의 지위보다 높은 소위에 올랐다. 나는 황제 폐하를
마치 갓난아이처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으며 내 치맛자락 한번 휘날리는 것으로 천하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오만했습니다. 내 권세가 하늘을 찔렀거늘 어찌 너희 같은 하찮은 쥐새끼들, 즉 사법관리들의 문초를 받으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내 죄는 내가 안고 갈 것이다. 황제 폐하가 계신 곳으로 내가 직접 걸어갈 것이다. 말을 마친 그녀는 독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상 위, 황제가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미인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관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조합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입계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죄책이란 없었습니다. 오직 치열했던 욕망과 그 욕망을 끝까지 불태웠다는 성취감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향년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제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요부 조합덕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황제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부라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담함과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오만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조합덕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언니 조비연 역시 6년 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제를 파멸로 이끌었던 자매의 욕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조비연의 죽음과 함께 서한 제국을 뒤흔들었던 조씨 자매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조비연의 자살과 함께 서한 제국을 뒤흔들었던 조씨 자매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권력을 노리던 왕망에게 허무하게 넘어가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는 그녀들을 나라를 망친 요물이라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두 여인의 탓이었을까요? 절대 권력을 쥐고도 쾌락을 위해 자식을 죽이고 약물을 삼킨 황제 성제야말로 이 파국을 초래한 진짜 장본인이 아닐까요? 조비연과 조합덕은 썩어가는 제국이라는 나무에 피어난 화려하고 치명적인 독버섯이었을 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화려했던 미양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끝에서 스스로를 불태워버린 두 자매의 이야기는 권력과 사랑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